자, 이제 8차식 강화학습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화학습 이해하기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아주 수도 없이 보게 될 거라는 요 슬라이드 또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머신러닝인데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다 그랬죠. 지금 벌써 거의 다 배웠어요. 예측 배웠죠. 분류 배웠죠. 분집이라는 것도 배웠죠. 이제 강학습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뭐 연관규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거 나중에 자료 찾아보면 되고요. 일단은 큰 세 가지 꼭지에 한 가지 이상씩을 다 배워보는 겁니다. 자,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상은 최대화,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강화학습을 설명할 때 우리도 우리가 지금 뭐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컴퓨터로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뭐죠?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뭐라 그랬죠?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그죠? 스무고개 게임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답에다가 또 질문하고 이런 거, 그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강학습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봐도 괜찮아요. 아직 배울 시간이 없었나 보죠? 다들 그런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 탈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자전거 사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안장에 앉는다, 페달을 밟는다, 오른쪽으로 이런 매뉴얼 보고 배우는 거 아니죠? 그죠? 남들 푸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렇게 하면 되나 봐 하고서 했는데 안 되죠. 해보면 처음에는. 그죠? 그렇지만은 옆에서 부모님이 또는 형제들이 또는 누나나 동생들이 해봐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수하고 안 되고 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된다 하면서 막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나도 모르지만은 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알고 있죠, 몸이. 그죠? 바로 그게 강화학습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로버트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또 강화학습으로 자전거 타는 것도 훈련이 가능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로봇한테 자전거를 타게끔 학습을 시켜놓은 그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건데, 뭐, 어느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건지도. 근데 이거를 하는 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이 또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학습할 때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해보면 하기가 분명히 경험을 한 거예요. 딴 건 모르지만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는데 이게 뭐가 도대체 어느 것까지 가능하지? 아주 놀랄만한 유튜브 비디오 하나 보여줄게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건너뛰고 이거는 오픈 AI라는 그런 AI 전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훈련시켰던 그런 경험을 한 가지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건데 한번 봅시다. 대충 hide and seek이라는 요 단어가 딱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을 영어로는 hide and seek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너 숨어. 내가 찾을게. 이거예요. 그죠? 숨바꼭질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번 해본 거예요. On Earth, the simple rules of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빨강색이 술래고요.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파란색 애들이 숨는 These 거예요. agents have just begun learning, but they've already learned to chase and run. 빨강색이 보면은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This is a hard world for a hider who has only learned to flee. However, after training in millions of rounds of hide and seek, the hiders find a solution. The hiders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자막도 되고
자막이 번역도 되는 거 원하면은, 그러니까 좀 더 한글로 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글. 있네. 한국어로 번역되게 자동으로. 그렇게 이 정도부터 다시 볼까요?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virtual world.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These agents have just begun learning, but they've already learned to chase and run away. 숨는 방법은 좀 알았는데 It's only learned to flee. However, after training in millions of rounds of hide and seek, 수백만 번 훈련시켰더니 the hiders learn to use rudimentary tools 방에 들어가서 by grabbing and locking. 상자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방법을 쓰더래요. 안 The 들키려고. seekers are locked in place for a brief period at the start of the game. 두 곳이 있으면 두 곳을 막는 방법도 연구하고요. The hiders must learn to collaborate, accomplishing tasks tha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그래서 single. 안심하고 좋아했지만 The hid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learn to use tools. After many generations, 술래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술래. to jump over obstacles using ramps.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찾는 방법을 찾았어요. Having their shelter breached, the hiders learn to take away the primary tools.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걸 또 숨겨버렸어요. 아예 못 찾게.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절대 못 찾는 방법을 쓰는 거죠. We've also put these 저런 것까지도 배운대요. 학습을 시키면. randomizing the objects, team sizes, and walls. In this world, they learn to construct their own shelter from scratch. 저런 데서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아예 상자를 쌓아서 숨어버린대요. To prevent seekers from using the ramps, the hiders move them to the edge of the play area and lock them in place. We originally believed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that agents learned. However, we found that after more training, the seekers discovered that they could jump 그랬더니 on top of boxes and slip 얘는 to the hider's shelter. 높은 곳에서 쳐다볼 수 있게 돌아다니면서 찾더래요. In the last stage of emergent strategy, observe, the hiders learn to lock as many boxes as they can before constructing them in order to defend against boxes. 그랬더니 지금 열쇠 채운 거는 절대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찾게. An algorithm inspired by the way animals on Earth learn. The agents play thousands of rounds of hide and seek in parallel for many days. They train against each other as well. 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하는 건데, 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상황이라면 저 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학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게이머면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게임을 룰을 정해놓고서 그래서 이기는 사람한테 상 주고 지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돈 못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런 정도의 아이디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숨는 방법 생각하겠죠? 사람이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기계가 해서 지금 신기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만 알면 그거를 컴퓨터로 구현만 하면 기계는 그대로 따라서 해서 저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몰라도 인공지능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무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적인 체계를 연구하는 게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학습 원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비유가 이거예요. 게이머. 사실 게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해요. 진짜. 그죠?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도대체 뭐가 익숙해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알아낸 거는 바로 그겁니다. 얘가 도대체 뭐에 익숙한 건지를 알아낸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알려면은 몇 가지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건 게임 상태예요. 게임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게임이 먼저 있어야겠죠? 지금 오른쪽에 게임 그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뭐 동물 여기 캐릭터가 막 뛰어가면서 딱 보니까 여기에 찔리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점프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이 게임뿐만 아니라 점수도 나와 있어요. 그죠? 점수.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뭘 봐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점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찰해서 얘가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할까? 아,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뛸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죠.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캐릭터가 내가 누른 버튼에 맞추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그 게임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 그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요것들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한번 볼까요? 요거를 그래서 강화학습을 그 보통 얘기할 때 이 게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학습을 하는 과정을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강화학습은 아무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그러면요, 에이전트가 관찰을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얻는 보상과 취할 수 있는 액션, 즉 액션과 그 액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확한 쌍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좀 복잡하고 뭐 난해한 얘기 같지만 결국엔 이거예요. 이걸 하면은 내가 상 받든가, 이걸 하면 내가 죽든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액션과 보상, 액션과 보상, 그거를 다 기억해 놓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결국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말하자면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지? 지금 보면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보상과 상태와 보상을 가져다가 에이전트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틀렸으면 다시 다른 걸로 행동하고 맞았으면 계속 그걸 강화하고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될 시간이 벌써 된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똑같은 그림 같지만 지금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잘 보세요. 보통 그래서 강화학습을 게임에 비유할 때 이제 더 이상 게임을 게임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왜냐면은 자전거 타는 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타는 환경이고, 그죠? 그리고 숨바꼭질도 숨바꼭질하는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어요. 즉, 그 게임기는 사실은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는 리월드, 보상이 나오고, 또는 상태도 알려줘요. 상황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관찰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판단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필요하잖아요. 요땐 요래야지, 요땐 요래야지. 그거를 정책이라고 불러요. 폴리시라고. 그리고 이거를 보통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게임하는 사람을 에이전트. 그러니까 용어는 그 달라졌지만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과 게이머가 환경과 에이전트라는 좀 더 일반화된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에이전트, 환경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보상과 행동 뭐 이런 거. 그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 게임에서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환경은 뭘까요? 환경은.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상태가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뭐예요? 자전거 탈 때의 보상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신나는 거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태는 뭐죠? 상태는 자전거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기울었는지 또는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바퀴를 밟든지 아니면 핸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는 그런 것뿐이 안 하잖아요. 그 세 개를 가지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자꾸 학습하면서 강화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강화 학습의 그 원리를 또 이제 한번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게임이라는 환경은 현재 에이전트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의 현재 점수가 몇 점이고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상태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강화학습에서는. 그리고 에이전트는요. 현재의 게임 임무 수행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득점이라는 점수 받는 거죠. 요거 상을 받는 거죠. 또는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띠리리리리리리.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캐릭터가. 그때는 감점이라는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과 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플러스냐 마이너스 개념이지 어쨌든 이거를 보상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불러요. 근데 이 보상을 어떤 식으로 원하는 거냐?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건 보상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요, 관찰을 통해 얻은 상태로 어떻게 행동해야 더 많은 보상을 얻을지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습을 그냥 주먹국으로 막 이랬더니 이랬어, 저랬더니 이랬어,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합니다. 어떨 땐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폴리시라는 거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폴리시가 제대로 잡히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만 이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강화 학습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하나는 용어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처해진 그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이거를 이 용어적으로 뭐가 뭐고, 뭐가 환경이고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왜 동작하는지의 원리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만 알면 그 다음엔 강화 학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알파고 만든 거예요. 알파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용어는 항상 나오는데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에이전트예요. 아까 숨바꼭질 게임에서는 술래하고 말하자면 그 숨는 친구들, 걔네들이 에이전트인 거죠. 그리고 환경은 뭘까요? 환경은 에이전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건데, 이 모든 거라는 거가 너무 막연하지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 대상들은 다 그 환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게임에선 게임 화면 하나만 보면 되는 거지, 뭐 오늘 날씨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게임이다. 그러면은 게임 화면, 그게 그냥 환경인 거예요.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는 그 상황이 환경인 거고요. 그렇게 어떤 그 목적에 맞는 말하자면 대상들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태는 그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상태라는 거는 이것도 또 숫자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숫자로 표현되는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하자면은 지금 그 게임을 하더라도요. 게임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상태예요, 사실은. 자전거도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나요? 오른쪽으로 기울잖아요. 그게 상태예요. 기울은 상태. 그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 상태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은 다 그 액션이에요. 그걸 액션이라고 그래요. 에이전트가. 게임할 때는 버튼 누르기. 자전거 탈 때는 핸들 돌리거나 바퀴 밟기. 그러니까 페달 밟기.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걸로 하는 거죠.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에이전트가 행동한 결과로 인해 즉각적으로 받는 거는 보상이라고 불러요. 게임에서는 점수, 그죠? 또는 그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움직이는 게 보상인 거죠. 앞으로 진행한 거. 그게 계속되면은 보상이 점점 커지는 거고 5m도 못 가서 픽 쓰러지면은 한 5m 정도 보상만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어떤 방향성, 이거는 조금 그 알고리즘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요 5개가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요 5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강화 학습 얘기가 나올 때는 요 5가지 얘기가 항상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뭘 말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지금 그림 하나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뭐 마리오 게임이죠. 마리오 게임. 그럼 이거에서의 강화학습 개념으로 얘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얘를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훈련을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강화학습을 하겠다는 대상은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어인데 게임 플레이를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물론 사람이 하지만 그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게임하는 플레이를요. 그 너무 유명한 게 뭐죠?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이 해서 그 프로게이머 이겼고 도타도 뭐 이겼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임하는 그 프로그램 말하자면 그 뭐죠?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때 일단은 여기 그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서의 에이전트는 누구예요? 이 게임상에서의 에이전트는. 얘가 에이전트인 거예요. 이 캐릭터가 사실은. 그죠?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죠? 그리고 환경은 뭘까요? 환경. 환경. 요 화면이 환경인 건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화면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임 이 전체가 게임 그 뭐죠? 게임 프로그램 전체가 사실은 환경인 거예요. 게임의 맵일 수도 있고 코인 지금 우리가 조금뿐이 안 보지만 사실은 이게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어떤 큰 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은 여러분들 게임을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게임 해본 사람들 다 아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체 맵의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조금 부분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게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게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어디에 코인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요 게임에서의 환경이고요. 상태는 뭘까요? 상태는 요 점수, 지금 요 점수가 안 변하는 거는 제가 일부러 써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그냥 그 원래 그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카피할 때 이거는 그냥 점수 없이 나온 그 GIF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맵상의 위치. 지금 현재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매 순간마다 그 위치가 말하자면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행동은. 앞으로 달리는 거랑 점프뿐이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 가만히 보면 점프하거나 앞으로 가거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뭐 더 복잡한 것도 몇 개 있겠지만 요 그림에서는 그렇겠죠? 그럼 보상은 뭐겠어요? 보상은 요 당연히 코인을 이렇게 먹었을 때 그거 하면서 점수가 띡띡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이거를 가지고서 요 5개의 말하자면 그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서 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얘가 보상을 많이 받을까요? 장애물을 피해야겠죠, 일단은. 안 그렇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빠지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장애물은 무조건 피하고, 코인은 다 먹고. 그죠? 이 방법을 계속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한 번도 지금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아, 저게 될 거다, 될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거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좀 단순한 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또 이것도 만약에 강화학습으로 얘를 훈련시켜야 된다.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은 그냥 이 교재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지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물어봐서 알았는데 여기 요 노란색이 여기 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공이. 그리고 걔가 톡톡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튈 수 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얘 별을 먹어야지만 되는 게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에이전트는 누구예요? 이 노란색 공이 에이전트인 거예요. 얘가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여기 있는 이 벽돌들의 위치죠? 그죠? 그리고 벽돌의 위치랑 별이 그냥 환경의 전부예요. 그 보상은 뭐예요? 이걸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아니라 사실은 상태 이거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카페 용어인데 상태는 점수 플러스 아니죠. 사실은 상태는 얘 위치죠. 볼의 위치죠. 상태는 볼의 위치하고 그 볼의 위치와 그 주변에 말하자면은 그 벽돌이죠. 고쳐놔야겠네요. 아예.
아니요. 이 점수가 상태가 아니죠. 그죠? 공과 벽돌 위치죠. 그죠? 벽돌 위치가 결국에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행동은 얘가 뭘 해야 될까요? 행동은 당연히 행동은 오른쪽으로 뛰거나 왼쪽으로 뛰거나 아마 화살표 버튼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하는 거겠죠? 근데 보상이 있겠죠. 보상은 당연히 점수인데 여기에 그 별을 먹었을 때 점수가 나오면 그리고 또 뭐예요? 잘하면은 다음 에피소드라 그래서 맵이 싹 바뀌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별들을 계속 획득하면 되겠죠. 자,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럼 도대체 얘가 뭐를 학습한다는 거지 하고서 조금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해 못한 거고요, 상황을. 자, 더 간단한 문제로 갑시다. 이게 문제를 점점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하는 행동 또는 하는 말하자면 지능적인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다 알고리즘으로 되는데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문제의 복잡도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면은 아 내가 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딱 뻔히 그러니까 자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번에도 또 다른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게임인데 점점 단순한 게임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려운 거에서 이거는 이 그 요 맵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리드로 다 이렇게 격자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게이머예요. 게이머. 그리고 얘는 점프 한 번에 두 칸씩 뛸 수 있대요. 점프 한 번에 두 칸씩 뛸 수 있고 2단 점프도 가능하대요. 2단 점프도 턱턱 뭐 정확하게 모르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대충 그 뭐 위로 두 칸 올라가는 거 또는 앞으로 뭐 두 번 진진하는 거 이런 거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서 점수를 말하자면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 힌트가 다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소위 환경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게임 없죠. 환경 가르쳐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지? 하고 몰라야지만 갔다가 한번 오고, 그죠? 다 비어 지금은 근데 게임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학습해야 되는 거냐면 이 게이머,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얘가 이것저것 하면서 이 모양이 어떻게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있고를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알아내려면 알아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죠? 그냥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이 10을 찾으면은 앞으로는 이걸 꼭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위로 올라가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막 난리 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뭘 기억해야 되는지 얘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요 10짜리 3개, 요거 뭐 4개, 2개, 다이아몬드 4개, 요걸 다 얻고 그 사이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 번 하면서 여기에 요 상태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여기선 뭐가 있었는지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게 상태고 그게 말하자면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 상태가 그거예요. 요 위치가 바로 상태예요. 다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보상이 뭐였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뭐 조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거지만 만약에 옆에 뭐 뭐죠? 종이가 있어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은 길지만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강화 학습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상태마다 보상이 얼마였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다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게임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누가 봐도 시작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골이에요. 그리고 사이에 뭐 이걸 뭘 얘기한 거냐면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절벽이 있다라 그런 거예요. 절벽. 그러니까 산악 지역인데 여기로 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좀 무섭지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한 거냐면 장애물을 맞닥뜨리면은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장애물 한 칸 이내로 다가서면 마이너스 1점, 근처에 가면 나머지 경우는 그냥 보상 안 주고 그 대신 게임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 지금은 이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요? 이게 전체가 말하자면 environment고요. 환경이고요. 요 칸 하나하나가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그죠? 게이머들은 전체를 못 봐요. 그렇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요 상태마다 점수를 할당해 놓는 거예요. 이게 게임 디자인, 그러니까 게임 프로그램 뭐죠?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는 너 여기 오면 마이너스 1점이다. 너 여기 오면 마이너스 2점이다. 그 대신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만은 여기 한 칸만 알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뭐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또 오른쪽 갔을 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러다가 오른쪽 갔더니, 아이고, 망했다. 마이너스 1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쪽으로 갔더니 망했어. 가지 말자. 왼쪽 위로 가자.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랬다가 오른쪽 갔더니 또 망했어.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찾아야 되는 길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일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알 방법이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말하자면 받았던 리월드라 그러죠. 이 보상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거에 맞도록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강화학습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쉬울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하나 있어요. 강화학습 하면은 무조건 큐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큐러닝. 이거는 좀 알아놓으면 참 좋은데 이 Q는요 뭘 상징하는 단어냐면 사실은 퀄리티예요.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좋다 나쁘다 이거예요. Q러닝이 그건데 이 퀄리티를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쓰는 게 Q러닝이에요. 한번 여기 써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큐러닝은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강화학습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조금 좀 주춤하긴 했는데 최근에 큐러닝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유명세 탔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뭐죠?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 회사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바로 DQN이라는 알고리즘인데 Q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알파고 만들어서 성공한 거예요. 원래 Q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딥러닝이라는 신경망을 거기다 딱 붙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걸 풀리게 된 거죠. 그럼 큐러닝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알면 좋은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꼭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게임은 항상 화면이 딱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상태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죠? 변하긴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고정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얘가 상 받을 짓인지 상 받을 짓이 아닌지를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결정해 주는 함수를 그냥 만들어 놓자예요. 함수.
그러니까 여기 함수를 만들어서 뭐 함수라는 개념이 또 이제 말하자면 수학적인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하면 별게 아닌데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다가 스테이트하고 액션 그를 넣었을 때 어떤 상태하고 이런 액션에 그런 쌍을 주었을 때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주는 이걸 보통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가치를 판단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자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면 막연한데 그 진짜 예제를 보면서 보면은 저거 너무 쉬운 건데라고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그러니까 또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더 간단하게.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 요 게임을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6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가 위나 오른쪽이나 아래 위 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얘한테까지 가야 돼요. 그럼 트로피를 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상태는 이게 환경인데 상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상태는 가장 안 졸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학생 상태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정확해요. 여기 6가지 상태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수백만 가지 상태가 있을 뿐이에요. 얘는 6가지예요. 그죠? 6가지. 그럼 요 6가지 상태에서를 이 상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 스테이트. 상태 6가지 중에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죠. 4가지. 얘는 위, 아래, 좌우, 우이 못 움직여요. 항상. 그러니까 키보드 버튼이 4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태가 딱 4개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그 게임을 연습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을 때 섬이 있을 때 요렇게 했더니 위로 올라갔더니 점수를 땄어. 그럼 점점 아래로 했더니 망했어. 점수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더니 또 얼마. 왼쪽으로 갔더니 얼마. 기록해 놓는 거예요. 또 기록하고 매 상태 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설명 안 했는데 그 기록한 값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값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지 이게 점수가 결정이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상태마다 행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기억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얘가 참수할 때 에이 여기서는 이래야 돼.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럼 오른쪽 상태가 어느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네요. 오른쪽 상태에서는 이거네. 그럼 딱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네.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은 맨날 이기는 거예요. 맨날. 그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문제가. 여기 옆에 설명도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커런트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값이 주어지면은 또 다른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서 또 말하자면은 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Q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걸 Q 밸류라 그래요. 이걸 Q 테이블이라 그러고 Q 밸류라고 그러니까 상태마다 주어져 있는 액션에 따른 보상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이렇더라. 아니야. 다시 해보니까 이런데 아니야. 또 자꾸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임할 때 이거를 해요. 사실은요. 머릿속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다가 이때 요랬어야 돼. 요때 요랬어야 돼. 아니네. 다시 보니까 요때 요러는 게 맞네 하고서 자꾸 바꿔가죠. 계획을. 그죠?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걸 채우는 거예요. 요걸 채우는 거예요. 요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상태수가 딱 6개뿐이 없죠. 여기서는.
바둑은 상태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바둑은. 바둑의 판에 그 돌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9 곱하기 19래요. 그게 몇 개죠? 네? 그거 아는 학생들 많던데, 물어보면. 19 곱하기 19. 171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도 안 했을 때 첫 때가 뭐죠? 검은색 돌부터 놓잖아요. 그죠? 그게 놓을 수 있는 위치에 가지수가 몇 개가 있어요? 171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만 놓을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171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이 171개를 놓으면 그 다음에는 놓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몇 개뿐이 없어요? 큰 게 줄어들죠. 170개겠죠. 171개 중에서 170개의 가지수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를 놨을 때.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터스의 종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카운트해 보는 거예요. 카운트해 보면 이래요. 171 곱하기 170 곱하기 169 곱하기 168 곱하기 해서 보통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그러죠. 171 팩토리얼의 가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마나 큰 거냐? 10의 171제곱 정도래요. 10의 100제곱이 9골인가 뭐 이런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담을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의 171개 그 가지수가.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 담는 것도 불가능해요. 컴퓨터에도 못 담고 머릿속에도 못 담고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얘네들은. 이 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이거는 예전부터 이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표를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큰 표를 만들어야 돼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개수보다도 많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그 가지수가. 근데 딥러닝을 하면 이 가지수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딥마인드가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 찾아낸 그 방법으로 이세돌을 이겼고 그 바람에 구글 회사한테 그 사람들이 회사를 수천억 주고 팔았고 돈 벌었고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러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내용을 따라서 공부해 보고 나면은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 아마 들 거예요.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핵심인 겁니다. 강화학습의 핵심.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